예, 반갑습니다. 황금원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성 지역에 그 사과가 막 재배되고 있는데 그 타 지역보다는 여기가 좀 적죠, 재배 면적이. 예. 예. 그 다른 지역에 그 뭐 이거 그 경북 쪽에나 뭐 중북 위쪽으로 지금 재배 면적이 많은데 우리 그 장성 지역에서 지금 우리 장성에서는 우리 안동처럼 그 300, 400고지의 사가 있습니까? 없어. 최고 높은 데가 몇 미터? 150. 평균 30에서 130 정도. 130m. 그러면 저 예산보다도 조금 높은 거거든요. 충남 예산 당진 그쪽에는 요래 조그마한 산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대다수 낮아요. 예, 정보 소통이 빨라요. 근데 이제 안동이나 이렇게 청송, 안동, 뭐 영양, 뭐 성절이 올라가면 이쪽에들은 보면 이게 산의 높이에 따라서 농사 환경이 좀 달라지는데 우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조건이 동일하니까 우리는 서로 정보 소통을 했을 때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동시에 단점은 봄 내의 너스리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스리. 요 너스리 부분은 하나의 나무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은 당 하나밖에 없어요. 당도.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설로서 뭐 보완해야 되는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투여돼야 되는 거고 당 수치를 올리면 몸속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자기네들 사용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과가 수분 함량은 35에서 45%를 잡으면 됩니다. 35에서 45%. 자, 물 주는 거 하나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은 35%에 45%를 맞추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비료량. 요거는 이제 유목이 비료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유목. 어린 나무가 비료를 제일 많이 먹어야만 척지가 제일 나와요. 유목. 어린 나무 우리가 정식했을 때 이 유목이 비료를 얼마나 먹냐면 1.5의 이시에서 1.0으로 맞추면 좋습니다. 가을에. 이제 비료량으로 이제 착착 하나하나 정립을 하면 됩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척지가 안 나온 거는 비료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퇴비를 이만큼 깔아서 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빨이 좋아서 척지가 잘 나와요. 초기 잎의 몸통의 함수량, 수분량을 늘려버리면 잎이 나와요. 잎이 나오는데 그 잎에다가 영양을 주거나 물을 뿌려서 영양을 이동시키면 뿌리를 뻗어서 뿌리가 비료를 가져요. 요 구조거든요. 그럴 때 어릴 유목을 심을 때 이 비료량이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잘 자라고 좋습니다. 사과나무 심어서 척지가 안 나는 거 있죠. 가지가. 이게 나와야 뭐 좀 하겠는데 이게 안 나오고 띵박띵박 자란다는 거죠. 그거는 비료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측정기로 측정한 비료량.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과나무 심을 때 뭐 퇴비를 이만히 깔아가 심는다든지 완수 퇴비 그러면 뿌리가 잘 뻗어 나옵니다. 그리고 잎이 두꺼워집니다. 잎이 두꺼워지고 나면 그 영양소가 뿌리로 가서 다시 오고 가고 이렇게 대사작용을 하면서 나무 몸통이 굵어지면 눈을 만들어 뚫고 나와요. 그게 척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목. 공간이 확보된 나무 성목에서는 이시가 1.0에서 0.5에서 0.8을 이시를 맞추면 됩니다. 회장님 전에 그때 가을에 제가 왔을 때 이시가 낮았죠? 0.3 정도 됐던가요? 5 이하죠? 그러면 이시가 낮으면 잎 두께가 얇아서 가을에 사과를 익히는 영향이 못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또 없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잎하고 뿌리가 이래 몸통만 먹고 살면 영양이 많이 없어도 자라는 데는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유목에는 이렇게 많이 주고 성목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목에서 가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을 봐야 돼요. 어린 나무들은 척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면 나무들은 비료가 많아야 돼요. 계속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야 1년 차에 척지를 만들어서 2년 차에 열매를 따야 된다는 거죠. 그게 1년 차의 묘목과 성목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게 이런 이 시에서 사과가 떨어져 버리면 이 시가 높아져요. 이 시값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봄순을 가지고 열매를 달지 척지를 만들고 열매는 안 달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 시가 높은 거예요. 근데 유목은 몸뚱이 가지를 잘라 셔로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나무 성목도 싹 잘라버리고 셔순을 받으면 요즘도 이 시에도 괜찮아요. 열매가 없어도. 그러나 봄순이 안정적으로 자라려면 이 시 1.0에서 가을에 0.58 정도 나오면 되는데 0.5에서 8이라는 수치는 자기 혼자 자랐을 때는 요 이시가 부족해요. 연중 이시가 1.0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잎에서 영양을 공급해서 잎의 두께를 늘린다면 요렇게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 살짝 내려가는 게. 그리고 밀식이라는 거는 공간의 확보가 없다는 거죠. 나무 가지를 더 뻗칠 자리가 없는 걸 밀식으로 정의하면 돼요. 그러면 얘들은 0.8의 이시에서 가을에 0.5의 이시를 맞추면 되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요런 데이터 값을 놔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농사 짓는데 좀 불리해야 되는 거죠. 그 데이터 값. 그 데이터 값을 맞추는 거는 요 측정기는 비료량을 지가 이 시를 찾아냅니다. 근데 얘는 또 짧다 싱겁다 하지 비료가 많다 적다 이 비료 많고 저 비료 많다 소리를 몰라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측정 C를 누르고 나면 한 5초 내외 되면 이게 답이 나와요. 자, 수분은 손으로 잡았을 때 99%가 나오고 이 C는 0.91이 나오고 온도는 14도가 잡힌다. 땅에 꽂아가 누르고 5초 안에 우리가 몰랐던 해답들이 다 풀려요. 앞으로는 주묵국 농법은 세상에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내를 따라하면 농사 잘 된다. 그러면 그 밭에 남아있는 비료량이나 모르잖아요. 함수량도 모르고 수분량도 모르고. 그 이제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모든 게 소통이 돼야 된다. 그게 비료량에 의한 거에 생산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막 그냥 농사를 지어도 이 시값이 요렇게 맞아, 요것보다도 요거 1.0 이시만 맞으면 농사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봄순이 점차적으로 굵어지게 돼 있습니다. 봄순이 굵어지면 결국엔 사과는 어떻게 크느냐? 옆으로는 클 수 있어요. 이렇게 넓이는. 길이는 별개예요. 여기 빵빵한 찐빵처럼 납작해졌죠. 그러면 요 기럽기 기르시기에 잎이 얼어버려서 가을에 열심히 키우면 요렇게밖에 안 돼요. 횡과 종은 별개예요. 우리가 사과를 무게로 판다고 해서 모양에 대한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 생겨야 돼요. 길게. 근데 여기 찐빵처럼 납작한 거는 종 방향이 자르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너스리가 많이 온다고 할 때 너스리에 대한 피해일 수도 있어요. 너스리. 그래서 우리가 봄에 너스리가 올 때는 이기는 방법은 입 속에 몸 속에 당밖에 없어요. 가을에 단풍이 잘 들어야만이 봄에 수정이 잘 됩니다. 모양이 예쁘다는 거죠. 그거는 가을에 잎에 단풍이 잘 들었다.
봄에 꽃은 어떤 에너지를 쓰냐면 벌을 먹여서 벌이 매개 축에 뭔가 가져갈 게 있어야 움직여요. 첫째는 향을 풍겨야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 다음에 꽃이 색깔이 좋아야 된다. 꽃가루가 많아야 된다. 수꽃에서는. 그러면 앙꽃에서는 꿀이 많아요. 꿀이 많으려면 이 꽃이 피기 전에 몸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아야 돼요. 설탕이. 가을에 단풍을 들인 거나 겨울에 유막 코팅을 해서 피부를 봉한 거나 다 동일한 현상들이죠. 왜 그러냐? 봄에 잘 자라기 위한 모든 동작들이 가을에 일어납니다. 한 동작 앞서. 근데 이제 봄에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하나 정해져 가겠죠. 그 일이 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목매심이. (1차) (2차) 1차에는 설탕을 10kg 쓰고 물 500에, 이거는 기준은 물 500리터를 잡겠습니다. 500리터. 우리가 물을 500리터 기준을 잡잖아요. 물 500리터에 한차 1차 처음 할 때 설탕을 10kg 넣고 골드 그린을 2리터를 넣고, 이 설탕은 몸속에 들어가서 개화에 영양을,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게 있고,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추위도 이기고 수정도 잘 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은 많은 걸 바꾸었어요. 광합성을 한 에너지나 설탕물이나 사탕수수에 몸에 나온 건 동일하다는 거죠. 설탕을 쓰게 되면 새순이 나올 때 절간이 또 짧아져요. 우리가 사과 절간을 좁히려고 인산 칼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영양제를 쓰죠. 그러면 그 가지에 회장님 전에 갔을 때 좁아져 있었죠. 그럼 생산량을 감소시킨 거예요. 봄에는 절간만 좁혀야 되지 성장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억제를 시켜버리면 잎이 굳어서 잎이 더 안 자라요. 잎이 자라야만이 요 기름기가 커요. 종방향이. 사과의 종방향 길이는 잎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잎이 길어지면 우리가 햇볕을 가리고 불편하니까 설탕을 쓰면 줄어들어요. 목매 시비는 꽃이 피는데 역할을 하고 새순이 약 한 5cm 갈 때까지밖에 에너지가 없어요. 목매 시비 1차, 2차. 2차에는 설탕을 얼마나 쓰느냐? 5kg. 골드그린은 2리터. 앞으로는 연면십에 들어가면 설탕은 3kg를 써요. 연면십이. 목면십이 2차에서 과일이 예쁜 게 나오고 안 얼어서 수정이 잘 되고, 가을에 가보면 단풍이 잘 들은 나무가 가을에 사과가 예쁘고, 가을에 가보면 딸기만 나는 거예요. 작년도에 가보면 우리가 봄 냉해가 와서 사과가 이렇게 많이 안 열고 착과가 안 되고 장애가 왔는데, 그 중에 가보면 멀쩡한 나무들이 있다는 거죠. 사과 잘 달려있고 크기도 크고, 그거는 가을에 단풍이 잘 들어서 탄수화물 농도가 높다는 거죠. 몸속에 당이 많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식물은 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 함량이. 그래서 식물에는 당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목매 시비는 지금 사과나무들이 눈이 부풀어 오르고 커지는데, 이 현상들이 피부로 수분을 흡수하고 뿌리로 수분을 흡수해서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피부로 광합성을 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봄순이 잘 돼요. 봄순의 에너지를 지금 자기 스스로 만드는데 인위적으로 공급을 시켜서 원활하게 더 양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을 공급받으면 사과의 꽃 필 때 종방향길이 길어져요. 꽃이 커진다. 커지고 꽃이 예뻐지고 꿀이 많고 몸속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니까 수정이 교배가 잘 돼서 그리고 에너지가 잘 흘러서 삐뚤음이 사과가 없어져요. 삐뚤삐뚤한 것들이 없어지는 게 요 방법입니다. 해마다 사과가 예쁘고 둥글게 많이 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잘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시비에 가면 봄에 요것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란 놈이 300개의 에너지를 몸속에 가지고 있다면 전년도에 나무마다 자기 가진 거를 300개를 써요. 3개. 그러면 200개를 쓰고 100개를 남겨버려요. 왜 그러냐면 낙엽이 지거나 나가서 얼어 죽거나 하면 다음에 쓰기 위해서 1개를 남겨요. 이건 대학 교수님들이 식물 체내에다가 영양의 꼬리표를 달아서 이어서 데이터를 측정해 놓은 겁니다. 봄순이 나올 때 크게 나오면 우리는 사과를 큰 걸 딸 건데 봄순이 크게 나오지 않는 원인이 3개의 영양을 가지고 있으면 2개만 쓰고 1개를 안 써요. 그럼 요 놈이 나가서 먼저 장애가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 요게 새로 나와요. 우리 언덕에 있는 나무가 못 생기고 애먹인다고 톱을 베고 나면 순이 올라와요. 또 떼고 나면 또 올라와요.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그 원인이. 언덕에 있는 대나무 베고 나면 순이 올라오면 또 떼고 또 떼고 자꾸 잘 안 커요. 왜 그러냐면 몸속에 영양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3분의 1 법칙을 꼭 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봄순을 크게 만들려면 얘가 안 쓰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그 잎에서 새로운 공급원으로서 자라게 만들면 돼요. 요 부분이 제가 알아내는데 32년 세월이 걸렸어요. 단감이 비료를 요소를 한 포를 줘도 안 자라요. 두나무에 요소를 한 포를 줘도 감이 있단 말이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잎 두께가 두꺼워지고 커지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단감 뿌리는 5월 20일에 나온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단감은 5월 20일 되면 가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가지가 이만큼 나왔을 때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 에너지는 몸속에 있는 걸 체내 저장 양분을 썼기 때문에 체내 저장 양분은 3개 중에 2개만 쓰고 1개를 안 써요. 길었기는 길어지는데 잎의 크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도 사과 잎을 크게 두껍게 절간을 좁히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되 영양은 공급시키고 절간만 좁혀주면 되거든요. 그 절간 좁히는 건 누가 하냐면 설탕이 따라다니면서 해줘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억제제를 섞으면 새순이 나가다가 멈춰버리면 그 멈춘 자리에 절간이 한 5mm 밖에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잎을 적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봄순에서 영양을 먹어내지를 못해요. 그럼 관이 가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봄순은 적게 만들고 도장지는 크게 만드는 농법이라는 거죠. 가짜죠. 봄순을 억제를 시키면 봄순이 굵어야만이 영양이 많이 와서 사과를 키우겠죠. 봄순을 억제를 시켜버리니까 누가 크게 도장지만 많이 크는 농법을 만든 거예요. 회장님 이해되십니까? 호박 덩굴이 크고 이파리가 커야 호박 큰 거 따와요. 호박을 따라가면 호박 이파리 조그만한 거 덩굴 가는 데 가면 호박 이만한 거 절대 못 따옵니다. 자기의 결과되는 그 과실은 그 잎의 영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잎의 크기에 비례해서 과실이 모양과 크기가 바뀌게 돼 있어요.
봄순이 굵어야만이 봄수도로 영향을 올 건데 여름 도장지의 순으로 굵어져 버리면 봄순으로 온 에너지가 약해져요. 이 부분이 연면11에서 해순이 나왔을 때 이 조그만한 것들이 자기 면적만큼 먹더라는 거죠. 연면10 했을 때. 그러면 그 먹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자라요. 그리고 이 잎이 크고 두꺼워지지 않을 때는 뿌리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연면십을 했을 때는 작은 과촉엽들이 두텁고 단단하면 뿌리를 깊게 박아서 다음에 사과 소금 때에도 잎이 안 떨어져요. 사과 소금하러 가보면 잎이 요거만한 것도 떨어지죠. 노랗게. 그 잎이 떨어지면 이미 우리는 많은 걸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 거죠. 요 작은 잎이 어린 것들이 사과 소금 때 떨어진다 소리는 어릴 때 작은 잎이 태어날 때 잎 속에 영양 부족으로 잎이 안 두꺼웠기 때문에 뿌리에서 오는 영양을 받을 관을 깊게 연결 못했어요. 그러면 순이 크고 굵어지면서 뿌리가 약하게 바뀌었던 건 빠져버려요. 뿌리가 가늘게 바뀌어요. 그러면 뿌리에서 오는 영향을 못 받아서 굶어 죽는 거예요. 걔가.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잎이 두터운 놈들은 어릴 때 영양을 먹은 놈들은 작은 그 과촉엽들이 안 떨어져요. 사과 딸 때까지. 사과를 키우려면 언제 시작해야 되나? 목련 12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년도에 단풍을 들이고 미리 그 전년도에 한 해 한 계절 앞에 다음 계절에 영양을 공급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순이 났을 때는 태어나는 순간에 요놈이 바로바로 먹어요. 그런데 먹었을 때 비가 와서 자라버리면 없다 생각을 또 빨리 판단해 얘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사과 이파리 살 빠지면 성장을 멈춘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꼭 연면 10일에서 살을 찌워라. 살을 찌워주면 이렇게 오므려져요. 잎은 오므려 있는 게 더 큽니다. 펴져 있는 잎은 잎 쪽에 영양이 부족, 이제 다 써서 펴져서 광합성을 한다는 목적이에요. 고사리가 클로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요. 숙여서. 올라가다가 대이면 피해 가려고 요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비껴가 요래. 사과나무도 순이 나오면 이렇게 숙이가 나와요. 왜 그랬겠습니까? 가다가 받치면 비껴가려고. 저놈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식물을 자기들의 유전 에너지를 많이 가진 얘들을 우리는 살살 도와주면 얘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 방법을 익히고 배워보면 사과를 너무 큰 것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년도에 작았던 거는 전년도 봄에 일어난 일이지 그 전년도하고는 무관할 수 있다. 잎만 통통하게 살이 찌우면 그 잎이 커서 내려가면서 나무 껍질을 터뜨려버려요. 껍질이 두꺼워지고 크면서 안에 내려가면서 살을 찌워버려요. 나무들은 영양이 많이 오는 곳을 영양을 많이 공급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상부의식성이 나왔죠. 이렇게 자라니까. 얘들은 무조건 하고 위가 좋은 거예요.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광합성이 자연적인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많이 줘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은 우리가 사과가 잘 줘. 그거는 봄에 우리가 설탕하고 골드그린 연면십에서 잎을 두텁게 언제 살을 찌워야 되냐. 도장지 나기 전에 빠른 횟수로 해서 가지 잎 살을 찌워요. 잎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뿌리로 가는 영양소가 늘어나요. 그럼 뿌리로 가는 영양소가 늘어나면 가지를 살을 찌워요. 그럼 가지가 살이 찌면 뿌리에서 많이 와요. 이 동작이 도장지 나기 전에 빠른 시간에 만들어버려야 된다. 봄순이 가늘면 요 이파리에서 영양이 갔다가 올 때 도장지를 가버려요. 여기 먹지를 못하니까 가늘었어.
못 먹으니까 도장지로 가버려요. 근데 도장지로 올라가도 도장지 잎이 이렇게 오물이 있거든요. 가지 간격만 찍찍 내려져 있고, 그거는 땅에 비료가 없는 거예요. 봄순이 가늘어서 도장지가 올라간 거지, 비료가 작아서. 비료가 많은 것들은 잎이 도장지에 올라가 절간이 짧아요. 잎이 두텁고 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만 길면 비료가 많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비록 이식값이 높은 것도 잎이 펴져 있습니다. 사과 잎이 딱딱 들려 잎이 잎자루가 이렇게 서 있어요. 비료가 없고 영양이 없는 것들은 오물이 있고 칼슘을 치고 오물이 있고 딱딱한 것들은 사과를 맛없게 만들어요. 맛을 못 내요. 잎은 두텁고 부드럽고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양이 있는 잎과 영양이 없는 잎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류를 그냥 사과 이파리만 붙어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겠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연면 시기는 하늘 땅만큼 중요합니다. 비료가 없어도 이 시기엔 자라니까요. 왜? 지 스스로 먹고 자라니까. 여기에서 잎에 영양을 먹으면 지가 자랍니다. 이렇게. 근데 뒤에서 공급이 안 돼도 관계없더라는 거죠. 요 연면 시비를 알아내는 동안에 약 30년의 세월이 걸렸으니까 무수한 실패가 많았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 농사를 그 집에 좀 물건이 잘 나온다, 품질이 좋다, 그건 별거 없어요. 비료로 양 차이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맞추면 기본값은 저절로 돼요. 비료량만. 비료량 20만 맞추면 농사는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구조는. 그런데 품질을 향상시키고 맛을 내고 소비가 좋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잎이나 이렇게 가외적으로 공급해야 바뀐다. 그렇게 봅니다. 요거 하나씩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어요. 연면 시비는 설탕 3kg에 골드 그린 1.5리터. 이걸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골드 칼라 1.5리터에 요걸 갖다가 한 번, 두 번에 한 번을 치면 이게 맞아야 됩니다. 횟수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얼마나 크게 품질을 좋게 할 거냐에 따라서 횟수는 알아서 조절하십니다. 요걸 안 해도 9월달에 가도 사과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요. 6월달에 가면 6월달에 할 수 있는 일, 3월달에 3월달부터 할 수 있는 일, 4월달이면 4월달에부터 할 수 있는 일. 단계별로 달라질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낙엽 진 것도 맛을 내줬거든요. 10월달에 반사 필름 깐 것도 만들어줬고, 김천의 짠돌이는 9월 1일날 통화를 하고 9월 5일날 200평에 유한 한 포 뿌리고 단 한 번에 비료 한 포 뿌리고 200평에 2포의 비료를 뿌렸어요. 사과를 앵두빛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과밭에 9월 1일날 유한 비료를 뿌린다 그러면 새가 안 난다 그러죠. 그거는 사실 잘못된 관습이에요.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 준 거죠.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지도 모르는 게 넌 가르쳐 준다고. 지도 모르는 게. 황금알 농법이 가짜가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뭐 먹고 큽니까? 비료 먹고 커요. 퇴비에 비료가 이만큼 있진 않아요. 퇴비에는 비료가 좀 작습니다. 이 비료라는 거는 잎의 색깔과 모양이나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그 두께 모양을 우리는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를 할 때 설탕 3kg는 절간을 좁혀줘요.
사과 그 잎과 잎 사이 잎 자루도 좁혀주고 잎이 이렇게 일쭉해지는 것도 둥글게 만들어줘요. 그 대신 부드러워요. 두꺼워요. 그래야만이 사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번에 요거 한 번 치는 건 요거는 칼슘이에요. 칼슘이고 칼슘도 공급을 받는데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두 번에 한 번 써요. 두 번에 한 번. 이게 1대1로 가거나 하면 성장이 시간이 지나면 둔해져요. 몸속에 혈관이 막혀요. 칼슘 때문에. 그래서 두 번에 한 번. 근데 그것도 더 자주 쓰고 싶으면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온 뒤에도 쓸 수 있어요. 비가 오면 한 번에 다 자라버린다. 짧은 시간에. 요걸 개발해가지고 자두 대석 조그만 하잖아요. 일찍 나오는 거. 그거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르쳐줘가지고 200g짜리 만들었어요. 초보자가. 3일에서 4일 만에 한번 출근하면 한나절내 자두나무 물 뿌려줘요. 잎을 키워요. 퇴근할 때 골드그린 살포해주고 퇴근하고 또 3, 4일 있다가 출근하면 물 뿌려주고 영양 뿌려주고 초보자가 자두 대석 200g짜리가 좀 나와요. 우리 한꺼번에 놓고 깨나 하는 사람들은 자두 200g짜리 좀 나오고 180g짜리 많이 나와요. 뭘로가 만드냐? 이 두께와 크기로서 걔를 키워버려요. 요렇게 보면 연면시비를 하면 요 순이 5cm에서 한 10cm 나가면 잎이 통통하고 진해져요. 진녹색으로. 요때는 뭘 섞어야 되냐면 염화가리를 섞어요. 염화가리는 1에서 3kg까지 쓰라 그러거든요. 근데 복숭아는 1에서 3kg 쓰면 다 죽어요. 3kg는 아니고 복숭아는 2kg까지 쓸 수 있어요. 사과에는 3kg 써도 먹고도 멀쩡합니다. 봄순 용마트 하면 여기 보세요. 설탕 3kg 먹고 영양제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 한 가지를 1.5리터를 먹고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를 3kg 하면 6kg 하고 1.5kg 하면 7.5kg. 엄청나죠? 그걸 먹고도 얘들이 멀쩡해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비료도 좀 낮게 먹어야 되는데 비료를 안 줘서 우리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비료를 너무 작게 주면 사과 농사 안 됩니다. 맛도 없고 아니거든. 그런 맛없는 사과 앞으로 소비자가 안 찾아요. 이 염화가리도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쓸 거거든요. 이건 참 좋습니다. 그 연면시비인가요? 그렇죠. 농협에 가면 20kg 잡포 팔죠. 농협마트 가면 설탕 팔죠. 15kg 한 포. 12,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요 영양들 좋은 거예요. 쓰세요. 쓰면 참 좋습니다. 마늘에도 쓰고 양파에도 쓰고 다 씁니다. 사과나무 쓰고 복숭아에도 쓰고. 어떤 걸 먹고라도 식물이 자라는 거지 안 먹고 자라는 건 노릇탱탱하고 얼마나 째매나죠. 안 된다. 먹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요 방법이 며칠 만에 사용할 수 있냐면 7일 만에 사용할 수 있어요. 7일. 7일 간격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비가 안 올 때. 아까 자두 빨리 키울 때 4일 만에 가서 영양제 쳤다 그랬죠. 비가 오면 비가 전에도 영양을 칠 수 있고 후에도 쓸 수 있다. 요거 개발했을 때 단감에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연면시비 6번 했어요. 22일 만에. 김천의 짠돌이가 9월 5일 날부터 3일 만에 3일 간격 했다는 얘기예요. 김천의 짠돌이가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5일 만에 7회를 살포했어요. 9월 달에 영양제를 7번 뿌렸다가 말도 안 되죠. 비료 주고. 사과 농사 짓는 방식이랍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잎 두께가 비료가 없어서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김천의 짠돌이 지금은 아직까지 사과 저온 창고 들어있어가 어제는 뭘 하냐면 새파란 것만 따여놨는데 빨갛게 다 됐다고 좋아 죽으려고 그래. 또 저온 창고에도 색이 나요. 황금을 보면 몸속에 영향이 있는 걸 밖으로 색이 나요. 왜 그랬냐면 자기 몸 이 얘가 구조적으로 영향이 많으면 동물이 잘 먹도록 잘라버리면 색이 나게 돼 있어요. 제주도 밀감 신 거를 딱 자르는 순간 며칠 내는 신맛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스스로 몸을 바꿔요. 동물들이 먹어야만 씨앗 번식하는 게 얘들. 우리는 얘들의 근본을 최고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몇 프로 못했어요. 원 근본을 못했다는 거예요. 얘가 가을 되면 색깔이 좋아야 된다. 향이 좋아야 된다. 맛있어야 된다.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또 먹고 싶어야 된다. 그 동물이 장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했나요? 사과 지기 스스로 하려는 일을 몇 가지를 도와줬냐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동물이 장수를 하게 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도 썩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안 썩어야 되는데 우리는 품질이 그만이 맛이 없는 품질이 떨어진 것들은 좋은 창고에 놔도 잘 썩고 사과가 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요. 흙내가 나면 이 맛이 간 거예요. 양파 같은 건 저장 창고에 놔면 썩어버리죠. 황금알롱법은 그 다음에 10월달 가도 안 썩어요. 양파 영양 속에서 영양이 많으면 안 썩어요.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 스스로 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냐 그 차이. 색을 못 내가지고 이파리 뜯어가지고 햇볕에 굽어 익은 거는 앞으로 소비자가 찾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과 가격이 국제 물가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제주도 밀감이 10kg 한 장 2만 원 안 하죠. 일반 우리가 사 먹을 때. 근데 그 제주도 밀감이 색깔은 좋거든요. 색깔이 문제가 돼서 우리 밀감 안 사는 사람 없어요. 색깔은 좋아요. 단 저장력 떨어지고 맛없고 그거죠. 근데 제주도에도 요 비료값이 낮아서 그러는 제주도도 기술 가르쳐줘요. 비료값만 이시값 올려버리면 육지의 사과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육지의 사과 이시가 0.0에서 0.3이 많아요. 그럼 맛없어요. 색 안 나요. 제주도 밀감 1.0 이상을 이시로 올려버리면 육지의 사과보다 훨씬 맛있어요.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사과나무 계속 심고 있거든요. 초기 연면십이 요게 목적은 과실을 크게 키우는데 종방향의 목적이 있고 잎을 두텁게 해서 뿌리를 뻗치는 게 있습니다. 초기 가지가 굵고 잎이 두툼면 잎이 두껍고 가지가 굵으면 그 가지로서 영향이 많이 오면서 사과가 많이 먹어요. 잘 자라요. 봄순이 굵어야만이 도장지가 적게 발생해요. 농장에 가보면 한 나무씩 사과는 이따만 큰 게 열고 도장지 안 나는 나무 있죠. 사과는 큰 게 잘 열고 둥글고 잘 열고 도장지도 안 나요. 그 나무는 안정화가 돼가 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나무를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부사에 한해서 7월 15일까지 7월 15일 이후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는 골드 칼라만 쓰지 설탕이 없어져요. 설탕을 꼭 쓰려면 500g을 쓰라 그러는데 안 쓰지 마라 그래요. (7월 15일) 이후에는 골드 칼라 1.5리터에 염화가리 1에서 3kg 1에서 3kg 요걸 쓰라 그래요. 왜 그랬겠습니까? 잎이 두껍고 진하면 연하게 만들어줘야만 도장이 안 됩니다. 생식 기능이 부여가 돼서
원활한 순환작용이 대사작용이 잘 일어나면 그 중간에 있는 사과는 영양을 먹고 잘 안 내놔요. 들어가가 먹고 그거 먹고 커요. 그래서 사과가 크려면 잎이 두껍고 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색이 힘줄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힘줄이 노란빛깔이 나와요. 가리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가리 성분 요거 하나 늘리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을에 쓰는 거 있잖아요. 뭐 100, 뭐 500cc도 있고 뭐 1kg짜리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죠. 저희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영양제 1.5리터를 냄비에 넣고 끓여보면 압니다. 나오는 양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죠? 물은 냄비에 끓여고 끓이면 얼마 나오나요? 없죠? 물 냄비 끓이고 뭐 나오는 거 있나요? 그걸 모아갖고 냄비 무게 달고 물 1리터 붓고 다 끓이가 말리고 무게 달고 몇 그램 나오겠냐고요. 물 저거 한 병 말리가지고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영양제는 좋은 거이긴 하나 실제 내막은 까면 그렇다는 거죠. 저 개발하고 파는 사람이고 이걸 개발한다고 30몇 년이 걸렸고 농민들이 알아야 되죠. 이게 쓰면 좋은 거는 맞아요. 결과도 좋아지는. 그러나 냄비에 넣고 끓여보면 알죠. 냄비 무게 달고 그죠? 하나 까였고 다 끓이가 말려가지고 냄비 무게 달면 그 양이 남은 양이 잔량이에요. 이게 영양제의 진실이에요. 좋은 기긴 하나 냄비 말라보면 양이 달라진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염화가리를 쓰고 있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죠? 우리 가을에 사과 익힐 때 3kg짜리 영양제 쓰는 거 있나요? 없죠? 왜 3kg를 썼겠습니까? 잎이 살이 쪄서 두꺼우니까 3kg 쓰는 거지 잎이 얇으면 1kg밖에 못 쓰라 그래요. 그리고 잎이 두꺼우면 영양제 쓰지 마라 그럽니다. 잎이 두껍고 진하면 영양제 쓰지 마라 그래요. 저는 써가지고 우리 거 써가 나빠지는데 제가 하라 그러겠어요? 욕마가 더 먹지. 그거 만원치 팔아먹고 욕 500원, 욕 1000원 줘두면 손해지. 그러면 고객이 달아나잖아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줘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를 하고 많은 교감이 가고 서로 상생하는 이윤이 남아야 되지. 영양제 팔아먹으면 내는 남아서 돈을 벌고 농사 지은 사람은 별로 안 남고 그거 안 되죠.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전화를 들었냐면 전라도 장수에서 딸기 초보자 작년에 심은 올해 대박이 밤 8시에 딸기 따고 있대. 후라시켜가 딸기 많이 나고 따라 못 따니까 400꽃이 높은 데 심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실패했으면 그 주위의 사람이 얼마나 나빠졌겠습니까?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자기는 나이가 근 60이 다 돼가 거기다가 투자를 했고 대박을 치게 해줬거든요. 하동에서 딸기가 나와서 너무 많이 나가 대표님 못 따겠는데 간단하다고 하우스 문을 몇 개 닫아봐. 안 열면 된다.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따라 못 따니까. 우리 사과가 제대로 지키고 하면 얼마만큼이 나왔냐면 가을에 되면 800g짜리 많이 나와요. 사과 큰 거는 원가가 적게 드는 거예요. 마늘이 평당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가 절약된 거예요. 씨앗 한 개 심은 거가 100g짜리는 많으면 200g 만들자 이 차이입니다. 사과꽃 한 개를 가지고 우리는 한 개를 가지고 요 꽃 한 개를 가지고 자 요거 250g 사과꽃 한 개를 가지고 내는 500g 만들어 버렸다. 원가가 누가 전략됐습니까? 500g 만든 사람 전략된 거예요. 소비가 높아지잖아요. 사과꽃은 누구나 동일하게 한 개인데 이 동작들은 그 사과꽃 하나를 키운 걸 결정체를 잘 만들기 위한 모든 동작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잎에다가 영양제가 보약이다. 보약은 지랄하고 보약 아니에요. 잘못 주면, 많이 주면 늘어나면 나중에 나빠져요. 사과 이런 가지 끝에 해순이 튀어나와 버리고. 그래서 잎이 두텁고 펴지고, 두꺼운 거 펴진 거예요. 이파리가 쪼물어진 게 나쁜 거예요. 비료도 없고 영양도 없는 게 요래 쪼물어져 있어요. 도장지가 아무리 길어도 이파리가 쪼물어진 건 나무 뿌리에 비료가 없는 거예요. 도장지가 짧아도 이파리가 펴져 있는 건 뿌리에 비료가 있는 거고. 비료 주지 마라, 비료 주지 마라. 안 주는 것도 맞지만 주는 게 더 좋아요. 비료 안 주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주는 사람보다 작게 주는 사람이 99%거든. 제주도에 가도 밀감에도 비료 안 줘갖고 2년 만에 한 번밖에 못 따먹어요. 해그리 한테. 사과도 조금 더 있으면 해그리 한테 소리 나올 거예요. 비료를 너무 안 줘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촌에 가면 이마트한 감나무도 있죠. 이마트 아름들이 한 해 왕창 열고 그대로 안 열죠. 해그리. 사과도 눈이 쬐끄만하고 조그마한 사과 열겠죠. 그러니까 비료를 기준치를 주면 영양제고 지랄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도와줘야 되는 목적이 요렇게 길게 하고 마지막에 사과를 소비자가 잘라놨을 때 뽀얗느냐 안 뽀얗느냐, 사과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가을에 골드 칼라하고 염화가리를 써서 잎을 펴면 됩니다. 비료는 여기 있잖아요. 물질은 여기 있잖아요. 상황에서 있는 별거 없잖아요. 전부 다 여기서 이 파리를 움직여서 행동을 바꿔주는 거예요. 옛날에 소를 키울 때 소 쟁기질 잘하고 길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소는 똑같아요. 사과나무가 품종이 다를 뿐이지 원래 이따만 여기에 되는 없어요. 기준값을 잘 맞추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따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연면 시비는 횟수는 내가 잎의 모양과 두께를 보고 조절해내는 거예요. 7월달 이후에 연면 시비 몇 번 할 거예요. 저한테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잎 두께가 얇으면 쳐라. 옥물이 있으면 쳐야 돼요. 펴져 있고 뿌리가 일을 잘하면 색이 지나면 하지 마라. 영양제 주지 말고 염화가리만 써라 그러겠죠. 잎 두께가 얇고 오므려지는 건 염화가리 양을 적게 해야 되겠죠. 여름에 뜨우면 염화가리 적게 써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사과가 앵두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7월달 이후부터는 연면 시비할 때 얘가 스스로 몸을 조절하는 것은 잎의 두께, 잎의 두께는 일을 하는 양입니다. 잎이 지나면 웃자랑 성장을 많이 하고 생식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를 쓰는 것은 잎이 노릇짝하면 된다. 그렇죠? 염화가 여기 있잖아요. 1에서 3kg. 얘가 보약같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과밭에 영양제 치도 신동만동 효과 없는 거는 잎 두께가 얇은데 가리를 쓰면 색이 조금 났다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왜? 잎 두께가 얇은 거는 모든 걸 못해요. 동작이. 작년에 경주에서 다른 데서 이 시가 제로 0.3 이거는 연면시비하면 비 안 오면 색깔이 좋아요. 비 한번 오면 색깔이 새파래져. 뿌리에서 뭐 가을 게 있어야죠. 비가 안 오면 사과 행동이 더뎌요. 비가 오면 잎의 행수가 빨리 가거든요. 이런 동작들을 배우셔야 돼요. 얘들은 물리적으로 움직여요. 지 스스로 하는 것. 사과나무가 많이 열려 있으면 비료를 못 먹어요. 잎 두께가 얇아서. 사과가 안 열은 나무가 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땅에 있는 비료를 많이 먹어요. 홍로 사과는 수확하고 나면 비료를 잘 먹어요.
근데 부산은 달려있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먹어요. 잎 두께가 왜 안 두꺼워지냐면 사과가 중간에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잎이 영양을 적게 먹어요. 잎이 적게 먹은 게 일을 많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잎 두께가 얇아요. 잎 두께 얇은 거는 비에 의하든 지 스스로든 뿌리로 내려가는 영향이 적어요. 요겁니다. 가을에 잎이 두껍고 비료량이 많고 영양이 맞으면 썰이 오기 전에 사과 다 익어요. 영양에서 작년에 초보자가 그 우리 영양에 있는 그 최 회장님이 기술을 가르쳐 줬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고 비료만 한 2년 동안 잔뜩 내놨어요. 사과밭에 한 5년생 크진 않아요. 봄에 가서 측정기 딱 찍어보고 1.8 비료 주지 마라, 비료 주지 마라, 비료 주지 마라, 가을까지 비료 주지 마라 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연면시베라, 연면시베, 연면시베라. 썰이 오기 전에 최고 상품을 땄어요. 사과가 다 익으면 여기 벌어져요. 이렇게. 사과를 정말 잘 키운 거는 또 사각이 돼 이게. 요렇게 요렇게. 요건 보면 여기 살짝 꺼졌거든요. 요 자리가. 왜 꺼졌냐면 여름에 잎 두께가 얇았다. 비료가 양이 적어요. 늦게 가을에 영양제만 많이 쳤다. 이 돈만 많이 들었지 제대로 안 컸어요. 여기 벌어지면 사과 다 큰 거예요. 배는 여기 안 벌어지고 쪼개져. 여기. 배는 요 구멍이 막혔어요. 사과는 여기 뚫렸거든요. 곧 하방 요게 뚫렸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썩는 것도 있잖아요. 그 안에 병 감염이 되면 사과 익을 때 되면 여기 썩어버리죠. 그 감염이 됐어요. 근데 잎이 하는 일 중에서 최고 큰 일이 탄수화물 생산량의 영양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좀 부실해서 좀 약하면 여기 가을에도 설탕을 500g을 쓸 수 있어요. 500g. 왜 설탕을 적게 쓰냐면 7월 15일부터 설탕을 쓰지 말아 그러는 거는 여기 조금 커서 설탕을 영양제 치면 여기 요렇게 내려서 마르면 여기 사탕이 맺혀요. 근데 500g을 쓰면 괜찮아요. 이걸 익히고 배우고 나면 사과가 딸 때 되면 앵두빛으로 정말 좋은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알은 꼭 익히고 배우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료량 맞추고 연면시베라. 다른 거 없죠? 대표님 그럼 이제 저희가 염화가리 지금 연면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염화가리 1에서 3kg 써였잖아요. 그때는 그 염화가리만 한 겁니까? 영양 여기다 플러스해가 써라. 소녀. 골드 그린 골드 칼라 뿌릴 때 플러스해가 써라. 소녀. 원형. 할때 염화가리를 1 내지 3kg 섞어라 이 말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약재 살포르지 않습니까? 예. 농약 살포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농약하고 이거 따로 뭐 여러 번 하게 없지 않습니까? 섞어도 되는지. 그렇죠. 혼용됩니다. 농약하고 혼용됩니다. 그 대신 이제 섞여 포르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소리가. 알칼리성하고는 섞지 말고. 예. 근데 요 영양은 안 떨어지는데 농약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요게 저 pH 7.0의 물은 한 6점도 이하로 떨어져요. 약효능이 산성의 약재들 효과가 좋아지면 상승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일반 농약을 갖다가 섞어서 쓰면 약효가 떨어져 버려요. pH 때문에 그래요. 물이 7.0의 pH에서 약을 섞으면 약이 중화가 돼요. 약 자체도. 그래서 이 방법을 익히고 배워서 하면 정말 좋다는 거죠. 작물은 어느 거든지 기술 다 가르쳐줘요. 지금 그러시면 지금 현재 목면 시기는 이제 이미 시기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그거 이제 요거는 목면 시기는 1차는 꽃피기 한 20일 전, 2차는 3 내지 5일 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면 다음 가면 그 부분만 나빠질 뿐이 다른 건 없다는 거죠. 이게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뭐 설탕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뭐 혹시 가요? 네. 그러면 이제 MB12는 설탕 3kg하고
그 골드그린 1.5리터 1.5리터 두 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요걸 먼저 칼라를 먼저 해도 되고 네. 이랬든 저랬든 두 번에 한 번씩 해라. 그 칼라는 칼슘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골드 칼라를 칼슘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 영화 칼슘이나 안 그러면 하이베스트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농약할 때 절대 쓰지 말아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오죠. 네. 여기 보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마가리, 설탕, 달걀. 하지만 아니 칼슘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시스템 없는 겁니다. 이파리만 떼떼내가 그 사가 안 커요. 아, 그러면 시식가만에서 한국말 덮보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하듯이 연합칼슘 한 6, 7 하거든요. 음악 칼슘을 쓰면 우리 거하고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쓰지 마라. 쓰지 말아요. 여기 사과 약치고 나면 밀가루 부은처럼 부은 거 보시죠? 그렇죠. 그건 칼슘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별 효과도 없어요. 칼슘하고는 요마가리가 제일 적게 아파요. 근데 골드 칼라를 1.5리터를 들면 무게가 1.8kg 나와요. 더 나가죠. 그래서 냄비에 끓이보면 안다고. 뭐든지 액체로 되어 있으면 냄비에 넣고 살살 끓이가 말라보면 그 비중이 그 양입니다. 어느 것인지 우리가 모르면 무게를 달아보면 알고 1리터 되어 있으면 1리터는 아니야 1.2리터다 1.2kg 나는 그 차이거든요. 한 병 사다가 저울에 올려보면 돼요. 올려보면 남는 것이 물보다 더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정말에서 지금 그래서 목련시를 그 비료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목련시 하는 재료라든지 이런 걸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무시를 해버리고 연면시부터 실시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9월달에도 사과 생겨지잖아요. 언제든지 그 전에 안 했다고 제가 뭐 말 안 하잖아요. 언제든지 9월달에 가서도 안 좋으면 사과 생겨주고 비료 뿌리고 다 하잖아요. 제주도 밀감에 가서 물을 굶기거든. 어디 있어? 물 주고 비료 주고 한 달 전에도 색을 내주고 다 해요. 나빠지면 그 자리부터 해주는 거지. 이거는 뭐 강제성이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만 있을 뿐이지 이건 강제성이 없어요. 만약에 골드 컬러나 이걸 쓰게 되면 염화칼슘이나 하베스트 칼슘이나 이런 걸 전혀 쓰지 말고 안 쓰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죠?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잎을 살을 찌우는데 네.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거죠. 비용 산정. 그래서 효과. 저쪽에 무안 쪽에서 그 전에 가을에 교육시켜 나서 배추 뿌리 혹병, 골드그린 설탕 섞어 살포하고 비옥비 낮아보거든. 배추 뿌리 혹병은 굶겨 죽여버려. 잎이 두껍게 만들어서 쇠뿌리가 내려가지고 배추 뿌리 혹병 굶어 죽어요. 간단하죠. 황금알 보면 원 근본을 해석할 뿐이지 그걸 뭐 균으로 죽이고 그래 안 해요. 그거 뭐 안 죽여도 굶어 죽으면 똑같잖아요. 농약하고는 섞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 단지 알칼리성 농약만 섞지 않으면 된다. 석계 보리렉을 우리가 꼭 사용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단 이 가지가 다 커서 잎이 다 클 때까지는 석계 보리렉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 잎이 자라잖아요. 가지가 다 자라서 잎이 다 클 때까지는 석계 보리렉을 쓰면 잎이 굳어버리거든. 그럼 봄순이 가늘어지는 거죠. 이 봄순이 굵어지도록 키우면 우리가 봄순이 가늘어지도록 하면 안 되겠죠. 석계 보리렉은 쓰는 거 좋아요. 괜찮으나 단 봄순이 다 크고 잎이 다 클 때까지는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봄순이 다 크기 전에 여기에다가 뭐 억지로 씌고 막 그러잖아요. 가보면 요 마디가 조금씩 한 5mm씩 작아요. 일단 선생님 지금 그 석회 볼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동제거든요. 그거는 따로 쓰면 되잖아요. 혼합을 하지 말고. 괜찮아요. 요 봄 그걸 갖다 혼합을 안 쓰고 그냥 석계 보로되면 살파면 돼요. 봄 순이 요 순이 다 크고 난 뒤에 잎도 다 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살파고 난 뒤에 잎을 살을 찌우면 되거든요.
그거 쓰고 나면 강한 알칼리에서 잎이 구도가 좀 빳빳해야 돼요. 빠른 시간에 풀어줘야 돼. 균만 잡고 잎은 살을 째고 펴야 돼. 석회 뿌릴 때 지금 다 굳어버리거든요. 그럼 굳은 잎에 딱딱한 잎은 일을 적게 해요. 세포 잎이 부드러워야 돼. 이 부들부들해야 되려면 딱딱하게 굳어가 가을에 가보면 그 뭐 이렇게 어떤 그걸 사가서 잎이 요렇게 좁좁아 해가지고 따글따글 굳은 거 있죠. 쬐까맣게 해가지고 진하게 진녹색으로 그건 사가 안 자라요. 안 자라는 원인은 잎 두께가 얇은 것도 있고 잎을 강한 그 물질을 써서 굳히는 거죠. 잎을 딱딱하게 굳히서는 안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펴져 있어야 된다. 펴져 있고 볼록볼록할 정도로 살을 쪄야 된다. 잎이 살이 찌면 여기에 펴지가 볼록볼록해지면 엠보싱이 나와 있으면 영양이 치면 안 돼요. 더 치면 사가 턱 터져버려요. 잎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사과 잎을 보면. 그래서 어떤 거든지 그 작물에 행동하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비료량이 작으면 농사 잘 안 될 거다. 이미 딱 척기가 보면 나오죠. 여기서 작물관에서 요 척진상을 찍어보면 다 돼요. 그리고 미량 요소만 잔뜩 줘가지고 질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토양 분석하면 나와요. 저 경주에 한 농가에는 봄에 미량 요소 주고 여름에 항산가리 몇 번 주고 질소가 없잖아요. 사과 가을에 안 익어요. 이 시측정 1.0이 나와요. 근데 옆집에는 0.58 나오는데 그게 색이 더 좋아요. 그건 복합비를 줬거든. 이제 예리죠. 그래서 그 집에는 비료 처방을 어떻게 하냐. 밑비료 요소 100평 한번 줘라. 인산, 가리, 칼슘, 고토 다 많아요. 그러면 비료 뭐 줘야 됩니까? 요소 줘야 돼. 비료 중에서 제일 보약이 요소예요. 요소가 제일 보약입니다. 그 질소가 제일 보약이에요. 근데 뭐 미네랄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거는 연면 시기 때 연마갈치가 노릇탱탱하게 만들면 색깔 다 좋아요.